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삼아서 공부하려는 의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꼭 합격으로, 최종 합격으로, 사실 용기 내기가 힘듭니다. 아직 1차가 발표가 안 됐잖아요, 합격 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결국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중등 경쟁률을 한번 싹 보면 심지어 100대 1도 나옵니다. 과목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결제할 때 100대 1이 나와서 이거 뭐야, 이렇게 어려워. 지금도 중등은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뚫는데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격의 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1차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1차가 공부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수험생의 삶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차 시험은 당락의 변별도가 교육과정에 80점 만점이니까 많이 치우쳐 있죠. 그런데 2차 시험이, 여러분은 1차 시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1차에서 2차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1.5배수가 1배수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합격만 하면. 보통 경쟁률이 세니까 1.5배수하고 1배수 차이가 5점부터 7점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2차에서 97점 이상만 맞으면 1.5배수를 맞아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만 하면, 2차를 열심히 하면 실제로 학습의 효율성은 2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지금 우선 2차 시험의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용시험은 경향성 없는 게 경향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향성을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지, 실제로 경향성은 어디나 있습니다. 자, 2차 시험은 누가 하냐면 무조건 교육감이 합니다. 2차 시험은 출제, 채점 모두 다 교육감이 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의뢰하기도 하지만 일단 교육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의지를, 교육감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교육감 협의회입니다. 여기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시험 비중을 당락의 70% 이상 바꾸자. 그 소리는 2차 시험에 1차 시험만 통과되면 2차 시험으로 모든 걸 결정하자. 제가 본청에,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 있을 때 제도를 만들 때도 1차 시험에서 2배수로 뽑고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을 아예 점수를 없애버리고 아예 2차 시험만 갖고 보자. 왜냐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는 2차 시험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다 사인하고 다 왔는데 내가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갖고 딱 나가고 보니까 내 다음 담당자가 걱정돼요. 2차 시험은 객관성이 없다고 투덜대서 항의받을까 걱정돼요 해가지고 1차 시험 플러스 2차 시험을 다시 넣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처럼 담당자들은 2차 시험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신문에서 봐서 알 거예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용감하게 2배수로 뽑아버리고, 또 그래서 2차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1차 시험은 통과 의뢰로 보고 2차 시험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싶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표된 가장 최근 소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떤 걸 갖고 결정할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수업 능력. 여러분 굉장히 교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을 잘하는 거죠.
수업 능력. 이것을 바라보고 두 번째, 요새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갈등 조절,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 조정 능력이 어떻게 된가 보자. 이것은 수업 실연으로 나오고 이것은 면접으로 나올 만한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력. 요새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수적으로 화두입니다. 계속 나오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면접에도 절반은 학습지도, 절반은 생활지도입니다. 이 학습지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올 만한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여기 프로젝트 학습도 들어가고 전문학습 공동체도 들어가고 주제 통합학습도 들어가는 곳이죠.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이해력. 지금 각각 지역교육청에서 이해력을 늘려고 하죠. 충북교육청에서 하다못해 우리는 평가원 공동출제를 하되 충북교육청에서는 한 문제만이라도 넣고 싶다. 강원교육청은 아예 네 문제를 다 자기 교육청 문제를 내고 서울과 경기는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애운 걸 응용하게 나오죠. 그래서 강원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애웠느냐를 물어보고 서울과 경기 단독출제, 자체출제 교육청은 그것을 활용해서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달달달 애운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마치 어떤 책들은 쭉 교육청 정책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으로 이것이 공부도 한데 그건 아닙니다. 성찰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교직관이란 사명감과 인적성 자질 이걸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모여서 결정한 거니까 이것이 2차 시험의 중심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평한 것은 아니 제가 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 출제, 채점 다 했는데 교육과정 시험을 보면요. 나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있고 중등교사 자격증도 있고 초등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있을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 임용 출제를 했죠. 그런데 막상 보면 찾아봐야 알지 내가 잘 못 풀겠어요. 그래서 웃기는 게 아니 현장 교사가 못 푸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게 한다. 솔직히 교육과정 문제는 암기 중심이 많아갖고 현직 교사들, 합격한 교사들은 한 5년만 지난 교사한테 물어보세요. 못 풀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 교사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맞느냐 틀리냐를 재는다는 것은 이건 교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용시험이 다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임용시험이 뭡니까? 교사를 뽑는 것이면 임용시험에 점수가 좋은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된다. 점수가 나쁜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타당성이거든요. 근데 임용시험 수석한 사람이 진짜 제일 좋은 교사냐?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험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신문기사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작은 글자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뭐냐? 이게 시도 교육감님들이 우리는 어떻게 내년 지금 현재 교육을 나갈까 하고 했는데 여기에 뭔가 하고 이거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기후환경입니다. 기후환경. 이게 생태환경교육, 기후보호, 지속가능성장 이쪽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좀 이따 설명할 자료에 보면 1번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변경이고 제2번이 생태전환교육, 생태환경교육.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네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한 문제는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이라 하면. 그만큼 생태환경, 생태전환교육
기후 환경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뭐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올린 자료가 있는데 배경지식 자료에 올린 거 있는데 그 자료가 아주 좋은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면접책에 나와 있는 책도 밑바탕이 되지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그런 거다. 바로 교육감님들이 11월 4일 날 모여서 이 교육을 하자 하고 세미나 열고 뭐 하고 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화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감 명령을 들은 직속 정학관들이 이번 출제 방향 뭘로 할까를 정하는데 교육감회의에서 정한 것이 당연히 가장 중시 여긴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코로나19 한 문제, 생태환경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차는 객관성 시험이 있죠. 객관성이 있죠. 채점하고 글로 쓰니까. 객관성은 있으나 변별력이 교사의 타당성을 차지하는 변별력이 적으니까 결국 2차는 1차보다는 좋은 교사를 판단하는, 즉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인성이 바른가 안 바른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로 변별, 합격과 불합격을 정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교육청에서는 존재한다. 그래서 2차는 시도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이렇게 생각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 2차의 변별도를 높인다는 것은 점수 폭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1차는 100점부터 80점을 주로 주다가 70점, 60점으로 주라.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행평가 여러분 맞을 때 못해도 60점 잘 안 줬잖아요. 그냥 못해도 70점은 주고 못해도 80점은 주는 것이 수행평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맡았던 점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대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60점짜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차 급간을 올려서 2차의 변별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도 덜 변별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을 올해는 한층 더 하고 싶어 한다.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나도 장학관 회의 때 이제 면접관이나 이런 거 딱 모셔놓고 나쁜 점수에 잘못하면 60점으로 가감해 줘서 2차로 아무리 1차에 높아도 싹수가 없으면 60점 좀 떨어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은 얘기를 더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게 신문에 나온 경우로 결국 70%는 30%는 1차에서 결정되지라 70%는 2차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결의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감님들이. 그리고 계속 교육부에다가 그걸 질의한다. 그래서 2차를 지금 1차 공부하라고 너무 힘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여러분들한테 복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은 1차 시험 비중이 너무 컸다. 그래서 모두 사람이 1차 시험에 매달려서 2차는 시험이 있는지도 잘 몰라. 이제 끝나면 그때서 들여다봐. 1차 시험 공부하기 전에 2차 시험 해본 사람이 적어. 근데 교사의 타당성은 2차에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시험이 바로 이번에 교육학 논술이에요. 솔직히 나는요 교육학자가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나는 교사 생활 15년, 장학사 생활 20년, 장학관 교육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40년 동안 했지. 내가 서울교대 교수로 있지만 그냥
학문을 파지는 않았어요. 나를 서울교대에서 초빙 교수로 모셔가고 막 하는 이유는 교육자로서 임용시험을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기획도 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교대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교수로 모셔갔을 뿐이지, 그래서 이 교육학자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육학 문제는, 교직 논술 문제는 내 전공이니까 잘 풀린데 교육학 문제는 사실 검색해봐야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교육학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올해 교육학 문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찾아봐도 내가 줄줄줄줄 대답할 수 있는 문제로 나왔어요. 뭐냐? 과거에는 논리적인, 이론적인 데서 시험이 나왔는데 올해 시험만큼은 그냥 일반에서 교장, 교감, 장학사 하고 있으면 바로 풀어지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완전히 현장 적용, 현장 중심으로 나왔다. 이게 이미 국가교육회의에서 현장 질문 출제해라. 또 여론이 여러분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교육과정 평가원은 항상 이론 중심으로 출제하다가 교육학 논술조차도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 이게 분명히 앞으로 출제는 훨씬 더 현장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다. 말로만 떠들지 않고 실천에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제일 먼저 교육과정, 즉 고시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 수준과 학미회를 반영해야 한다. 요거 언제나 연수 가자마자 교사들한테 당부했던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연수 자료 맨 앞에 보면 이 말부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미래과정이나 이쪽에 보면 내 카페에도 줄줄이 나와 있는 맨 첫 마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이 잘 알고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면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이것이 맨 처음에 나왔고, 두 번째로 자기평가, 동료평가는 과정평가 소개, 과정평가, 교사평가가 아닌 동료평가와 자기평가가 가장 중시 여기니까 자기평가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성찰 일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점검, 이건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태블릿 PC를 점검해서 주고 말고, 태블릿 PC가 없으면 온라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거 맨 먼저 평가 점검합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없으면 대여해 주잖아요. 대여해 주고 뭐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태블릿 PC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지를 몰라. 어떤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체크포인트 제1번이거든요. 그걸 온라인 사용할 때 뭐 했느냐. 그 다음에 패들렛이란 소회의실과 지금에서 패들렛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시판, 소회의실, 순회지도. 여러분 수업실인데 강의를 열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죠. 소회의실. 이번에도 소회의실을 사용해서 수업실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협력학습이 진행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같이 대화를 있게 할 것인가가 소회의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가 패들렛을 사용한 것이 뭐냐? 모든 활동 시 토의 토론, 또 게시작품 패들렛에다 올려놓고 서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상호평가하는 것이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 계속 하죠. 여기에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의사소통, 토론, 이게 교육청 정책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면접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출제를 보고 놀랐어요. 이것은요, 아까 말했죠. 그전에는 현장 교사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론 중심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현장 교사는 막 마음 놓고 줄줄줄줄 풀 수 있을 만큼
즉 여러분이 현장의 교사가 되면 바로 이걸 써먹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정말 국가교육위에서 또 교육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장 중심의 출제를 해라라는 강조된 것이 여기에 통과됐다. 그리고 실제로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출제도 이와 같은 것이 예상이 돼서 시험의 경향성은 연결이 된다. 자, 면접 공부를 시작할 때 우선 이걸 단독 출제라고도 하고 자체 출제라고 하죠. 교육청 자체 출제를 하느냐. 여기죠. 자체 출제, 공동 출제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교육청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것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 공동 출제를 하면요, 뭐가 좋으냐 하면, 보통 이 시험 담당은 그 위에 결제를 하는 사람은 나처럼 장학관이지만 시험 담당은 사무관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시도별로 뭐하고 장소 빌리고 하고 복잡하니까 그 돈 걷고 하니까 사무관이 담당이죠. 그 사무관이 딱 담당하면요, 이 임용시험을 담당해 보면 우선 겁부터 먹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자기 모가지가 공무원은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이걸 통과해서 서기관 되는데 지장 없도록 할까. 그래서 무사히 넘길까.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교육청의 특색, 학생의 특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면접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사무관님들은 어떻게 하려면 무조건 우리가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안 냈어. 평가는 낸 거야. 그냥 평가하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못됐다도 평가원이 낸 걸 그랬구나 하고 항의를 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사하게 끝나고 싶어서 계속 거기다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무관님들 권한도 굉장히 셉니다. 의사결정에. 장학관님들이, 우리 출제합시다. 당신 책임질 거요? 내가 뭐가 돼? 당신 책임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안 돼서 봤지, 특히 일반직들은 굉장히 그 자리에 더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를 우리가 않고 맡겨놓으면 잘못돼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산, 대전, 광주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대구나 충북은 그래, 올해 충북은 그랬죠. 그래도 우리 교육청 문제 한 문제라도 내자 해서 평가원 문제다 플러스 1 하겠다고 이번에 이렇게 공고를 냈죠. 대구는 인문학이 모든 창의력의 근본이야. 기본으로 관점이 없으면 해결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인문학을 낸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것은 대구는 별도로 내겠다 하고 있어서 공동축제 플러스 단독축제가 되는 두 교육청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출제를 물어보길래 카페에다 자세히 오늘 아침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단독 출제는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대부분의 큰 교육청이라서 이건 교육청 숫자는 많지만 이쪽이 학생, 응시자 수는 이쪽이 더 많네요. 자, 서울은 출제 인력이 많고 해서 그거 우리가 직접 출제하겠다. 평가원, 교수님 불러서 하는 것보다 더 적합성 있는 문제를 우리는 낸다. 이렇게 해서 서울이 공동 출제를 막 국가에서 시키는 때 2013 문제 빼고는 항상 단독 출제를 했습니다. 경기도 우리가 진보교육청에 선두를 가는데 남한테 맡겨서 되겠느냐라고 경기도는 우리 교육청의 특색이 뭔지 알아야만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천, 우리가 경기한테 지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고요. 세종은 이제
특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세종 문제가. 서울, 이 세종 꽤 까다롭죠. 강원은 자체 출제하긴 하는데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이 문제를 이쪽으로 전이해서 문제 해결력 중심이 아니라 그냥 강원교육청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막 이렇게 알아보는 조금 암기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같은 자체 출제 교육청도 좀 다르죠. 자, 출제를 시도교육청에서 한다. 이것은 현장 중심의 출제가 된다. 여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누구하고 친하냐면 교육과정평가원에 내가 근무했습니다. 5년간 교육과정평가원에 내가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은 목표가 대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 대학교 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교하고 관련이 굉장히 중고등학교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제를 될 수 있으면 대학 교수를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학 수능 시험에도 대학 교수님이 쓰고 고등학교 교사는 검토위원으로 쓰지 출제위원으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실 분이니까 당연히 중고등학교 선생님 모셔다 출제를 해야 되는데 대학 교수님들한테 많이 출제합니다.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뭐 어떤 단점이 있느냐? 몰라요. 시도교육청 상황은. 그 어느 시도에서 뭘 강조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박사 논문 썼던 것을 알지 지금 현재 그 시급한 교육청 정책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학 때 봤다시피 몇 년 전 노트하고 지금 노트가 비슷해요. 교육청은 전혀 그런 거고 매년 바꿔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은 어차피 이론적인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쪽이 중심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 영역, 교장 선생님하고 어떻게 교육행정 분야,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그 교수님들은 관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전공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행정, 즉 관계, 학부모하고 관계, 관계 이런 것들로 국한됩니다. 그래서 자기 출제 구역이 이쪽이면 이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 정책도 앉아있는 사람은 교수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수석교사님들이 앉아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은 교육청 정책을 잘 알고 있지 생활지도, 학습지도보다는 교육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 정책을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말해도 지금 쓰고 있는 교육 정책이란 말이 중간에 톡톡 튀어나오면 전문 용어를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육 이론을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가 이쪽을 볼지라도 자기 교육청 것을 알아서 총론에 굵은 글씨로 써진 것만 알아서 그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더 이제 자세한 건 또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들은 자기 특색을 살리고 싶어서 자체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교육 정책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경영자, 즉 교장, 교감이 출제를 하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은 다 장학사를 거친 교장, 교감이지 장학사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출제위원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장학사는 전반적으로 이론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승진해서 교장, 교감이 된 사람들이니까 장학사는 바빠서 출제위원회 못 봅니다. 한 열흘 동안 닫혀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 조금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모셔다가 장학사를 거친 분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도 그런 분들이 주로 합니다. 수업 실현 채점은 부장교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부장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출제는 부장교사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가끔 장학사가 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교육청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출제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요새 뭐가 고민이야. 이런 말 하면 그거 출제합시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떠오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출제. 이번에 학부모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교사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런 말. 그래서 교육 현장과 굉장히 밀착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교육 현장과 밀착된 문제 상황을 교육 정책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면,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군 하고 답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육 이론을 근거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교육청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니까 조학규가 뭐였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저를 간단히 설명하면 작년에도 에듀넷, 여러분 에듀넷은 알죠? 에듀넷에서 주최를 해서 전국 순회 임용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광주, 대구 장면을 써놨죠. 그래서 에듀넷에서도 저를 초대해서 전국 순회할 정도로 사실 임용계에서는 제가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국립교육평가원이라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전신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교육연구사로 있으면서 이런 임용 출제뿐만 아니라 전문직 출제, 교장, 교감 출제, 수능 출제, 채점 이런 것들을 많이 실전으로 제가 직접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등, 중등, 유치원까지 전체 인사를 좌우하는 장학사, 장학관, 담당과장 이걸 다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임용시험을 보고 통계를 작성하고 출제를 시킨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교대에서 임용 담당을 맡고 있는 교수이고요. 하이패스라고 초등에서는 3,000권, 4,000권 나가는 가장 큰 하이패스 시리즈의 저자이죠. 그래서 출제에 대해서 기획도 해보고 집행도 하고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해본 실제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고 기획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뭐 잡다한 걸 좋아해서 중등 기술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자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 지도사니, 상담교사니, 여러 가지 것을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많이 따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이번에 출제했던 게 중등 심층 면접 이 책을 만들어서 냈는데 사실은 다른 중등 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내가 살펴본 바로 의하면 교사를 해보고 출제를 해보고 채점을 해본 사람하고 여기는 철저하게 출제 중심으로 나왔고 여러분한테 2차로 피드백 해 주실 분도 오늘도 내 카페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데 사실은 전 교장 출신이었지만 장학관을 다 해보시고 교육장님까지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을 전체를 해보신 분들이 여기 학원에는 현직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작년에 퇴임하신 분으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출제, 채점 이걸 많이 해보신 분을 모셔서 2차 피드백으로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거나 피드백을 하신 분은 실전 경험이 무척 높다. 사실은 이 책 감수는 장학사님을 경기도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질이 일반 교사 출신이 쓴 거하고는 역시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G스쿨에서 처음 실전 피드백을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과연 신뢰에 있을까? 하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아주 잘 아신 분입니다. 그러면 조학교는 그거 해 주시나요?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서울교대 임용 담당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거 시작될 때 서울교대도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이 한 2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대1 피드백까지는 제가 훌륭한 교육장님 출신의 장학관을 모시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날마다 나한테 질문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일단 계속 변하기 때문에 3년 전 이야기 갖고 큰 소리 쳐갖고 말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업 시련은 사실 제가 중등 수업 시련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수업 시련 중등 걸 봤더니 사실 초등이요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걸 봤더니 이거 정말 이래갖고 어떻게 만점 맞았단 말이야 하고 놀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련도 궁금하면 사실 중등 수업 시련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초등 수업 시련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등 수업 시련에도 많은 부분이 참고가 될 걸로 알기 때문에 수업 시련도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순회지도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순회지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그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를 사실은 초등이지만 살펴보고 자기 과목과 연관시켜서 수업 시련을 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떨리죠?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자리가 생겼죠. 면접을 보려면 생기고 여기에 타이머가 있고 업다운식입니다. 위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거 착각했다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식이고 보통 가운데에 위원장이 앉아 계시고 양옆으로 평가위원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리로 있는데 올해는 아마 이 사이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토론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더 쫙 벌려져서 보통 때는 이렇게 나란히 셋이 앉았는데 좀 떨어져서 앉고 이 거리도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 소리는 뭐냐?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는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다 이렇게 쳐져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쪽지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중간에 통로가 될까봐 여기도 비닐로 다 막아놓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여러분 수능 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시험 보고 지금 지쳐있는 상태이지만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8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주 빼면 총 9주 남았는데 8주. 그러면 내가 자기 교육청에 맞춰서 어떤 것을 과목을 적고 과목에 대해서 1, 2주, 3, 4주는 무엇을 할 것이고 스터디별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표는 하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능 공부할 때 다 일정 계획표 세워갖고 공부했다는 걸 체크하고 뭐 특히 여기에는 몇 시간 계획했는데 몇 %를 했다. 즉 말하면 배점을 보고 배점을 이건 초등 거 했을 때니까 약간 다릅니다. 자기 교육청의 배점을 보고 총 몇 시간 공부할 건데 몇 시간 정도 공부했다 하고 익혀서 자기 나름대로 스터디 학습 계획을 작성하는 걸로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엉성할지라도 만들어 놓은 거하고 안 만들어 놓은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점검하는 자기 점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를 제일 먼저 집에 가서 하나 작성하시고요. 이 점검표를 보시고 수정해서
그 다음 주는 이쪽을 더 중심적으로 하겠다, 또는 이쪽을 더 중심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나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도뿐만 아니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9주인데 8주로 잡고 1주는 그냥 보냈고 8주로 잡고 8주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대강 준비해서 스터디 계획하고 내 계획을 맞춰서 짜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이기 때문에 아침잠 깨워주기 스터디 그런 것도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각각 만들어서 놔두는 게 학습 일정 계획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심층 면접이 무엇이냐? 응시자와 평가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주로 정의적 영역, 1차에서는 인지적 영역을 평가했으니까 2차에서는 주로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언어적 응답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성적 경쟁시험 규칙 제7조에 박아놨습니다. 내용 영역은 목표 이원 분류표, 평가 시작할 때 이원 분류표를 먼저 정하잖아요. 이쪽에는 평가 영역을 나오고 이쪽은 태도 영역을 나오잖아요. 그때 평가 영역은 조직 적성, 조직관, 인격, 소양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네 문제를 출제하되 이 네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사실은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항의하면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볼 때 그 말이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데 사실은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교사로 적성, 교직 적성이 무엇인가? 교직 적성 그러겠지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교직 적성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교직 적성이라는 것은 교육자적인 인성이 있나, 자질이 있나, 전문성이 있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접 문제 끝에는 자질을 말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자질이 뭐야? 라고 또 알아야 면접에 답변하지. 가장 잘못된 답변이 제일 많은 게 면접관들이 끝나고 나서 허허 웃고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물어봤는데 역할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임무를 말하고 있어. 임무를 물어봤는데 하나 임무는 말 않고 자질을 말하고 있어. 자질을 물어봤는데 역할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직 논술 초등 문제에서도 이번에 자질을 물어봤는데 역할을 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쭉쭉 틀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질이 뭔지, 역할이 뭔지, 임무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비슷하게 지원해서 말해도 90%, 80%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능도 다 공부하고 4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뜻만 알면 바로 대답인데 물어본 말을 자, 이번에 인천으로 가자 했는데 자기는 강릉으로 가고 열심히 달렸다. 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돼서 이런 인성이 뭐고 자질이 뭐고 전문성이 뭔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면 답변이 안 나오고 그 답변이 나와도 틀린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적성이 뭔가, 그럼 자질은 뭔가, 역할은 뭔가,
이걸 정확히 알고 대답해야 외운 것이 없더라도 대부분 비슷한 답이라도 하는데 엉뚱한 답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교직관. 교직관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문직관과 공직자관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답입니다. 그래서 교직관이 뭔가, 교육관이 뭔가, 인생관이 뭔가 다 다른 말인데 여러분은 혼돈돼서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교육관을 말해놓고 교직관을 말해놓고 물어본 말에 엉뚱하게 해놓고 나는 말하고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인천 가갖고 나 열심히 달려갔어. 그러면 면접관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느냐, 즉 묻는 말에 이해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답변에는 전혀 다른 말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게 뭔가, 인격.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 그걸 발화를 해서 말을 하라면 인격이요? 말이 안 나오는 말들이 가장 많이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내가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도 남 걸 훔치면 나쁜 일이요, 남을 때리면 나쁜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걸 행동에 옮기기는 70대 노인도 어렵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내가 시키는 대로, 즉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돼서 이건 옳은 일인데 하고 옳은 일만 척척척 해내겠으면 인격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비인격자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소양이 가장 중요한데, 소양 때문에 문제예요. 교직 소양이란 말은 기본 배경 지식, 즉 교육청 주요 정책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헤매죠. 근데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여러분은 판단하지만 실제로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편하게 안다고, 엉뚱하게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이것은 요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법의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이 4가지 걸 평가하는데 그 4가지가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신층 면접을 공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걸 면대면. 면대면은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마스크를 꼈지만 지금 벗고 발음 때문에 벗었는데, 올해는 마스크를 끼고 수업 실현도 마스크를 끼고 할 거고 심층 면접도 마스크를 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진행된 장학사 면접 시험이나 교감이 되기 위한 면접 시험도 다 마스크 끼고 면접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집단 토론도 마스크 끼고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지만 스터디 할 때, 실전 연습할 때 마스크 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음이 마스크 끼고 어떻게 잘 통하고 잘 들어오는가를 연습을 하는 게 실전과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편하지만 마스크 끼고 말하는 걸 계속 연습시켜서 마스크 끼어도 내 발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정의적 영역을 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쪽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 인지적 영역에 소양된 게 소양이라는 소양 부분은 인지적 영역, 즉 말하면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한다. 꼭 그것도 외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왜 그걸 꼭 외워야 하나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어먹지. 하나를 알아야 10개를 풀어먹지. 하나도 모른다? 그건 풀어먹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면장한다. 역량이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무력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있으나 역량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서 인지적 영역, 이 소양을 위해서 인지적 영역도 일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교육 정책 분야 쪽의 문제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교직관,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이 네 가지 분야에서 1, 2, 3, 4번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많다. 그리고 여러분도 공고문을 보면 공고문에 심층 면접 뭘 평가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 네 개가 써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쑥 넘어가지만 공고문이 엄청 중요한 거죠. 공고한 대로 안 하면 교육청이 거짓말한 거 되잖아요. 수학시험 본다 했는데 영어시험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은 무엇이다 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면접이다 한 게 아니라 이 과목이 뭐다. 이 네 가지 과목에서 나온다. 그래서 네 가지 과목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냥 책에 써져 있는 대로, 교재 써져 있는 대로 막 이리저리 헤매면서 막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에 해당되는구나, 어떻게 되는구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 교직 논술은 주장을 쓰는 거죠. 주장을 쓰는 거죠. 이건 글로 쓴 것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 면접이죠. 그래서 소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론, 본론, 결론이 여기는 4문장 정도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도 4문장. 근데 여기는 소론과 결론이 덜 중요해서 이건 한 문장이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주장이 각오로 바뀌어요. 내가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끝을. 논술은 주장하는 글이니까 뭐뭐 한다라고 끝나지만 이것은 각오를 말하는가 뭐뭐 하겠다, 하겠습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주장과 각오로 다르고 서론이 한 문장으로 바뀌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바뀌되 나머지는 같다. 그리고 주로 교직 논술과 교육학 논술과 이것은 소재의 공통성이 있다. 올해 교육학 논술 소재는 바로 똑같이 면접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나요? 이게 교육청에서는요, 자기들 일이 빠져서 올해 교육학 논술 문제 쳐다도 안 봅니다. 나도 많이 출제해봤지만 교육과정 평가는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육학 논술이 뭐 나왔던 것도 몰라요. 다만 뭐를 보느냐? 그 교육청 거 3년 전, 3년 것까지를 살펴봅니다. 3년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기는 하지 교육학 쳐다보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소재가 비슷해요. 교육학 논술과 심층 면접은 소재가 비슷하니까 여러분 교육학 할 때 오답 노트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어느 학자가 뭐를 주장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느 학자가 무슨 학파가 무슨 이론을 이거 안 나오고 이것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 때 그걸 인용해서 말하면 교육 아까 전문성이라 했잖아요. 전문성이 교사의 전문성이 높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교육청의 시책을 갖다가 응용해서 말해주면 좋구나 하고 점수를 줍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교육학 전문 지식을 한두 가지라도 키워드로 인용하면 좋고 인용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시문에 뭐라고 소질을 말했느냐, 소양을 말했느냐, 인물을 물어봤느냐, 자질을 물어봤느냐 그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게 변별력이고 전문적 지식을 집어넣는 것은 거기에다가 예쁘게 치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논술은 교육의 방향을 글로 쓴 것이고 면접은 말로 한 것입니다. 수업은 직접 교육 현장에 실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이상을 글로 쓰고 말로 쓰고 직접 실현시키는 것인데
교육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건데 글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논술은. 근데 말로 한 것은요, 솔직히 앞에 말을 돌려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 말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걸 다시 말해도 글로 쓴 건 첫째하고 셋째하고 같네? 라고 잡아낼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 4시간 동안 듣고 있기 때문에 지쳐있고 세 개 다 말했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전달도가 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수를 채우는 게 문제지 이게 아까 말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3가지를 말했네. 에라 맞다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야 아까 그거 맞다 하고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층 면접의 변별도는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나 그날은 보통 나한테 공부하러 올 때는 반바지에 막 스리퍼 질질 끌고 연구실에 온 사람이 많지만 그날은 덜덜덜 추워도 정장을 갈아입고 깔끔하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평소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만약 스리퍼 끌고 왔으면 당장에 착 끄겠죠. 근데 그날만큼은 다들 똑바로 하고 머리도 묶고 뭐도 하고 다 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변별력이 안 일어나요. 태도, 자세, 그날은 뒷걸음질 치고 딱 인사를 해도 정확하게 인사하고 배꼽 인사하고 하기 때문에 누가 이 짝수가 별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음성도 그따는 아주 상냥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를 내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덜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로는 정의적 영역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가 모르는가 민원 문제나 이런 의사소통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결정시켜버리더라. 아무리 내가 한다도 이쪽이 점수를 주죠. 근데 다 만점인데 뭘 어떻게 해. 그날 거기서까지 좀 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출제를 할 때 전번에 짓궂은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오는 데다가 신문지를 구겨가지고 탁 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신문지가 널려 있으면 됐나 하고 치우고 들어오는가 봐가지고 치우고 들어오면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플러스 10점을 주려고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 신문지 있다고 이게 치우겠어요? 한 명도 치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태도를 보려고 노력하나 태도의 차이가 이렇게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가 막 오래 말하다 보면 보인다. 그래서 경기도는 집단 토의를 하면서 42분 동안 토론을 하면 사람이 긴장해서 5분이나 10분은 다 정신 다 차리고 할 수 있는데 40분이 넘어가면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는 집단 토의를 유일하게 도입해서 열심히 평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 토의는 이 인지적 능력을 굉장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은 많이 해봤지만 이게 변별력이 없어서 결국 이쪽으로 점수가 옮겨가는 것이 많은 게 제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는 전부 다 통계를 분석해 와요. 어느 대학이 어떻고 어쩌고 전부 해서 나한테 갖다 주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읽어만 보죠. 일반직들이 그 통계는 잘 냅니다. 번호별로 뭐로 이렇게 그런 결과를 분석해 본 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